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에 들어갔다. 갑은 계산하지 않고 진열대에 있던 이어폰을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절도죄는 쉽게 말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다. 하지만 형법적으로는 몇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 첫째, 재물이어야 한다. 돈, 휴대폰, 가방, 자전거처럼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 대표적이다. 둘째,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내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아니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그 재물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어야 한다. 절도죄는 소유권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 상태, 즉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넷째, 절취행위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깨뜨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잠깐 만져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절도죄는 그냥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로 끝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 절취, 불법영득 의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절도죄에서 재물은 사람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휴대폰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들 수 있고 사람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폰은 절도죄의 재물이다. 돈, 시계, 노트북, 가방,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절도죄에서 재물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만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도 사람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면 재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의 사진, 서류, 열쇠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 재물이 될 수 있다. 반면 사람의 노동력이나 서비스 자체는 보통 재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택시기사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지 어떤 물건을 훔쳐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도죄보다 사기죄나 편의시설 부정 이용 같은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또 전기처럼 관리 가능한 에너지도 형법상 재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절도죄의 재물은 사람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값이 비싼지보다 형법상 점유와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타인의 재물이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자전거의 소유자는 을이다. 갑은 그 자전거의 주인이 아니다. 이 경우 자전거는 갑에게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갑에게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다. 그래서 내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내 소유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맡겼다. 그런데 갑이 몰래 그 자동차를 다시 가져왔다.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갑일 수 있다. 하지만 을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갑의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절도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타인의 소유물이면 절도죄가 문제되고 자기 소유물이지만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또 공동소유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 지분이 일부 있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함께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타인의 재물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이다. 사례에서는 항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 절도죄에서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앉아 있었다. 갑이 그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 경우 휴대폰은 을의 점유 아래 있다. 을이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리 앞 테이블에 두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도죄는 단순히 소유권만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 남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빼앗아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절도죄에서는 점유가 매우 중요하다. 점유는 반드시 손으로 잡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가방 안에 있는 지갑,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 가게 진열대에 있는 상품도 각각 주인이나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물건은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져간 경우에는 그 지갑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아니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지가 쟁점이 된다. 정리하면 절도죄에서 점유는 사실상 지배다. 사례에서는 물건이 누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절취는 타인의 점유를 깨뜨리고 재물을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이어폰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그 이어폰은 원래 편의점 주인의 관리 아래 있었다. 즉 편의점 주인의 점유 아래 있던 물건이다. 그런데 갑이 몰래 가져가면서 편의점 주인의 점유를 깨뜨리고 자기 점유로 옮겼다. 이게 바로 절취다. 절취는 단순히 물건을 만지는 것과 다르다. 남의 물건을 잠깐 들어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고 내가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로 옮겨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나갔다면 그 시점부터 절취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물건을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면 절취까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절취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허락해서 물건을 건네준 경우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속아서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면 점유를 몰래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한 것이므로 사기죄 쪽으로 가게 된다. 정리하면 절취는 남의 점유를 깨뜨리고 그 물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이다. 절도죄에서는 항상 누구의 점유였는지 그 점유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불법영득 의사는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갑은 그 자전거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히 자전거를 옮긴 것이 아니다. 남의 자전거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갑에게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손댔다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거나 가치 있는 방식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불법영득 의사다. 예를 들어 남의 휴대폰을 훔쳐 팔려고 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가 자기 생활비로 쓰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모든 무단 사용이 곧 절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잠깐 썼다고 항상 절도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시간이 길거나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거나 원래 주인의 이용 가능성을 심하게 침해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불법영득 의사는 절도죄의 핵심 주관적 요건이다. 남의 물건을 단순히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사용절도는 남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갔다. 갑은 자전거를 팔 생각은 없었다. 그냥 가까운 편의점에 다녀온 뒤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할까? 바로 여기서 사용절도가 문제된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불법 영득 의사는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다. 그런데 갑이 정말 잠깐 쓰고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러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절도라고 해서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남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몇 시간 동안 타고 다녔다. 그 과정에서 기름을 많이 쓰고 차량 가치가 줄어들고 주인이 그동안 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즉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시간, 사용방법, 물건의 가치 감소, 원상회복 가능성, 소유자의 이용 침해 정도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사용절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말 일시적 사용에 그치면 절도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소유자처럼 이용한 정도가 크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갑이 아버지 을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갔다. 구성 요건만 보면 남의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갑과 을은 부모 자식 관계다. 이때 바로 친족상도례가 문제된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국가가 일반 범죄처럼 바로 처벌하기보다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제도다. 일정한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는 형을 면제하고 그보다 먼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여러 재산 범죄에서 친족상도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 친족상도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구성요건상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처벌 단계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친족상도례는 재산 범죄에서 친족관계가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다. 사례에서 가족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 사안이 나오면 범죄 성립을 본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밤에 주거 등에 침입해서 절도를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밤 1시에 을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갑은 집안에 있던 현금을 몰래 가져왔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절도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밤에 주거에 침입했고 그 안에서 절도를 했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문제된다. 이 범죄는 절도죄에 두 가지 요소가 더해진다. 첫째, 야간이어야 한다. 보통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둘째, 주거 등에 침입해야 한다. 사람이 생활하는 집, 방, 건조물 등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가 문제된다. 셋째, 그 상태에서 절도를 해야 한다.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한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단순히 밤에 물건을 훔친 범죄가 아니다. 밤이라는 시간, 주거 침입이라는 위험성, 절도라는 재산 침해가 결합되어 더 무겁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밤에 길거리 자전거를 훔친 경우는 야간이긴 하지만 주거 침입이 없다. 반대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주거 침입은 있지만 야간이 아니다. 정리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결합된 범죄다. 사례에서는 세 요소가 모두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특수절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절도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절도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가게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갑은 가게 문을 열고 을은 안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 이 경우 단순히 갑과 을이 각각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수절도는 절도죄보다 더 위험한 형태의 절도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다. 둘 이상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절도하면 범행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둘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문이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절도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특수절도에서는 단순히 여러 명이 있었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지, 역할을 나누었는지, 절도 실행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문을 따고, 한 명은 물건을 가져왔다면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위험성이 큰 절도다. 여러 사람이 합동했는지, 위험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자동차 불법 사용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권한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 을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져갔다. 갑은 차를 팔 생각은 없었다. 그냥 밤에 잠깐 드라이브하고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갑은 실제로 을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몇 시간 뒤 원래 자리에 세워두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 갑이 자동차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죄의 불법 영득 의사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 별도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문제된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 기장치 자전거 등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한다. 즉 절도죄처럼 완전히 자기 것처럼 영득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일시 사용이라도 일정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아무 물건이나 불법 사용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특정한 대상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자동차를 몰래 타고 갔지만 팔거나 영구히 가져질 생각은 없었던 경우 절도죄의 불법 영득 의사와 함께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를 검토해야 한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밤길에서 을에게 칼을 들이댔다. 갑은 말했다. 지갑 내놔. 안 주면 찌른다. 을은 겁을 먹고 지갑을 건넸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문제된다. 절도죄는 몰래 가져가는 범죄다. 반면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는 범죄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 폭행 협박은 단순히 약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그리고 그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때려 지갑을 빼앗으면 재물 강도가 문제된다. 피해자를 협박해서 계좌이체를 하게 만들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강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강도죄는 절도죄에 폭행 협박이 더해진 범죄가 아니다. 핵심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는다는 점이다.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말투가 가볍고 상황상 을이 실제로 겁을 먹을 정도도 아니었다. 이 경우 바로 강도죄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도죄는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칼을 들이대거나 여러 명이 둘러싸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피해자를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강도죄의 폭행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가벼운 위협을 한 정도라면 공갈죄나 협박죄는 문제될 수 있어도 강도죄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강도죄와 공갈죄를 나눌 때도 이 기준이 중요하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하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재산을 내놓게 하는 범죄지만 그 정도가 강도죄처럼 반항을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정리하면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강한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재물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밤길에서 을을 붙잡았다. 갑은 을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말했다. 지갑 내놔. 을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했다. 갑은 을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경우 갑에게는 재물 강도가 문제된다. 재물 강도는 강도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는 경우다. 여기서 재물은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과 비슷하게 보면 된다. 돈, 휴대폰, 지갑, 가방, 시계처럼 사람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 대표적이다. 재물 강도에서 중요한 것은 폭행 협박과 재물 취득 사이의 관계다. 폭행 협박이 먼저 있고 그 폭행 협박을 이용해 재물을 빼앗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몰래 지갑을 훔친 뒤 도망가다가 붙잡히자 폭행했다면 처음부터 재물 강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그 경우에는 중강도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재물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다. 강도죄 문제에서는 폭행 협박이 재물 취득의 수단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익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지금 바로 내 계좌로 100만 원 이체해. 을은 겁을 먹고 휴대폰 뱅킹으로 갑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이 경우 갑이 을의 지갑을 직접 빼앗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갑은 폭행 협박으로 을에게 계좌 이체를 하게 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경우 이익 강도가 문제될 수 있다. 강도죄는 꼭 물건을 직접 빼앗는 경우만 말하지 않는다.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면제받게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어떤 재산상 권리를 넘기게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익 강도에서는 재물 강도와 달리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단순히 겁을 주어 돈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강도는 아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익 강도는 강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넘기게 하는 범죄다. 사례에서는 재물을 빼앗은 것인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중강도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훔친 물건을 지키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한 경우 강도처럼 처벌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가게에서 지갑을 훔쳤다. 갑이 도망가려는 순간 가게 주인 을이 갑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갑은 을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며 도망갔다. 이 경우 처음부터 폭행으로 지갑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절도였다. 그런데 절도 후 체포를 피하거나 훔친 물건을 지키기 위해 폭행을 했다. 이런 경우 중강도죄가 문제된다. 중강도는 형식상 절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절도범이 범행 직후 폭행 협박을 하면 그 위험성이 강도와 비슷해진다. 그래서 형법은 일정한 경우 절도범을 강도처럼 처벌한다. 중강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절도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폭행 협박의 목적이 중요하다.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훔친 물건을 되찾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또는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해야 한다. 정리하면 중강도는 절도 후 폭행 협박 구조다. 처음부터 폭행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 절도 후 도망이나 작물 확보를 위해 폭행 협박하면 중강도를 검토해야 한다. 중강도에서는 먼저 절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 보고 그 뒤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가게에서 지갑을 훔쳐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주인에게 붙잡혔다. 갑은 체포를 피하려고 주인을 밀치고 도망갔다. 이 경우 갑은 이미 지갑을 자기 점유로 옮겼다. 절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 뒤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했으므로 중강도 기수가 문제된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지갑을 훔치려고 손을 뻗었지만 지갑을 제대로 가져오기 전에 주인에게 들켰다. 갑은 도망가려고 주인을 때렸다. 이 경우 절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절도 실행에는 착수했다. 이때는 중강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중강도는 절도범이 폭행 협박을 한 경우다. 그래서 절도 자체가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중요하다. 다만 중강도에서 폭행 협박은 강도죄 수준, 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살짝 밀친 정도인지 체포를 피할 정도로 강한 폭행인지도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중강도 문제에서는 먼저 절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 본다. 그 다음 폭행 협박이 체포 면탈, 작물 탈환 방지, 죄적 인멸 목적이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강도상해는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고 지갑을 빼앗으려 했다. 을이 저항하자 갑은 을을 밀쳤고 을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강도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문제된다. 강도상해는 강도와 상해가 결합된 무거운 범죄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범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법은 더 무겁게 평가한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 통증 정도가 아니다.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정도, 예를 들어 골절, 출혈,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이 문제된다. 강도상해에서는 상해가 강도 범행과 관련해서 발생해야 한다. 재물을 빼앗는 과정, 도망가는 과정, 체포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강도상해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가 다친 경우다. 강도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보고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이어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치상은 강도범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을을 세게 밀쳤다. 갑의 목적은 을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못하게 하고 지갑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런데 을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이 경우 갑에게 상해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강도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강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표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강도상해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반면 강도치상은 강도 범행 중 과실이나 결과 발생으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다. 즉 강도라는 기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구조다. 시험에서는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강도상해, 상해의 고의는 없지만 강도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으로 정리한다. 다만 실제 조문과 판례에서는 양자가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례형에서는 고의 여부와 결과 발생 구조를 분명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강도치상은 강도 중 의도하지 않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다. 강도범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다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강도살인은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돈을 빼앗으려고 을을 위협했다. 그런데 을이 강하게 저항하자 갑은 을을 죽이고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을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강도죄나 살인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강도 범행과 살인이 결합되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문제된다. 강도살인은 강도와 살인이 결합된 매우 무거운 범죄다. 핵심은 살인의 고의다.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가지고 살해했다면 강도살인이 문제된다. 강도살인은 반드시 재물을 빼앗은 뒤에 살해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빼앗기 전, 빼앗는 중, 빼앗은 뒤 도망가거나 체포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강도의 기회에 살인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강도살인은 강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가 결합된 범죄다. 강도 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강도치사는 강도범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을을 세게 밀쳤다. 갑은 을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냥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지갑을 빼앗으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을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 경우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강도 범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강도치사죄가 문제된다.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는 구별해야 한다. 강도살인은 강도범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다. 즉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다. 반면 강도치사는 살인의 고의는 없지만 강도 범행 중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다. 강도치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망 결과가 강도 범행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물을 빼앗는 과정,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 도망가거나 체포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하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강도치사는 강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다.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강도살인, 살인의 고의는 없지만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치사로 정리하면 된다. 특수강도는 여러 사람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 강도 행위를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함께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했다. 갑은 점원을 위협하고 을은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밤에 편의점에 들어갔다. 갑은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했고 을은 현금을 가져갔다. 이 경우 단순 강도죄만이 아니라 특수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특수강도는 강도죄보다 위험성이 큰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합동해서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고 범행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한 경우도 문제된다.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상태로 휴대했다면 특수강도 쪽을 검토해야 한다. 특수강도에서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자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강도 범행을 함께 실행했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범행과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특수강도는 강도죄 중에서도 위험성이 더 큰 형태다. 여러 사람이 합동했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거나 휴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인질강도는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차에 태워 감금했다. 그리고 을의 가족에게 전화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을을 풀어주지 않겠다. 갑은 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 이 경우 단순 감금죄나 공갈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질강도가 문제될 수 있다. 인질강도는 강도죄와 감금체포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핵심은 사람을 인질처럼 지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다. 일반 강도는 보통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 협박을 해서 재물을 빼앗는다. 반면 인질강도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자유를 제압하고 그 인질 상태를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족을 감금한 뒤 돈을 요구하거나 사람을 붙잡아두고 특정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인질강도는 사람의 자유를 인질처럼 이용해 재산을 요구하는 범죄다. 사례에서는 감금이나 체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산상 이익 요구의 수단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 범죄이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빼앗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이어폰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 점원은 그 사실을 몰랐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갑은 피해자의 점유를 몰래 깨뜨리고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겼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경우를 보자. 갑이 점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돈 내놔. 안 주면 찌른다. 점원은 겁을 먹고 계산대에 돈을 내주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갑은 단순히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절도와 강도의 가장 큰 차이는 폭행 협박의 존재와 정도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점유를 빼앗는 구조다. 강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뒤 재산을 취득하는 구조다. 그래서 절도 중 들켰다고 해서 바로
강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폭행 협박으로 빼앗았는지 아니면 절도 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했는지에 따라 강도죄 또는 중강도죄로 나뉠 수 있다. 정리하면 절도는 점유를 몰래 침해하는 범죄이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범죄다. 절도처럼 시작했더라도 폭행 협박이 재물취득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려고 했다. 처음에는 점원이 안 보는 사이에 계산대 돈을 몰래 가져가려 했다. 그런데 점원이 갑을 발견했다. 그러자 갑은 바로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말했다. 소리 지르면 다친다. 돈 내놔. 점원은 겁을 먹고 계산대 돈을 갑에게 건넸다. 이 경우 처음 마음은 절도였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범행 과정에서는 폭행 협박으로 점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빼앗았다. 그러면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폭행 협박이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다. 폭행 협박이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강도죄 쪽으로 간다. 반대로 이미 물건을 훔친 뒤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 협박을 했다면 그때는 강도죄가 아니라 중강도죄를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절도에서 강도로 바뀌는 핵심 기준은 폭행 협박의 기능이다.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면 강도, 절도 후 체포를 피하거나 작물을 지키기 위한 폭행이면 중강도다. 강도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고 공갈은 겁을 먹게 해서 재산을 내놓게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지갑 내놔. 안 주면 찌른다. 을은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갑을 빼앗겼다. 이 경우 갑에게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반면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비밀을 퍼뜨리겠다. 을은 겁을 먹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을은 공포심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하지만 갑의 협박이 을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강도와 공갈은 둘 다 폭행이나 협박이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도가 다르다.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즉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재산을 내놓게 하면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강도처럼 반항을 억압할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정리하면 강도와 공갈은 폭행 협박의 강도로 나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공포심을 일으켜 처분하게 한 정도면 공갈을 검토하면 된다. 강도 범행을 위해 남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면 강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도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밤에 을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갑은 을을 위협해서 현금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을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다. 을은 겁을 먹고 현금을 건넸다. 이 경우 갑에게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갑은 을의 주거에도 침입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도 함께 문제된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범죄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다.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다. 강도죄는 재산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한다. 그래서 강도 범행 과정에서 주거침입이 있으면 강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죄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사례형에서는 먼저 각각의 범죄 성립을 따로 본다. 주거침입이 있었는지 그 다음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재물취득이 있었는지를 본다. 그 뒤 죄수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정리하면 강도를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강도죄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죄수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절도강도 사례형은 점유 이전 방식과 폭행 협박의 기능을 중심으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 경우에는 먼저 절도죄를 검토한다. 타인의 재물인지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그 점유를 깨뜨리고 자기 점유로 옮겼는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 반면 갑이 피해자를 위협해서 지갑을 빼앗았다면 강도죄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는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그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본다. 헷갈리는 경우는 절도와 강도가 이어지는 사안이다. 처음에는 몰래 훔치려 했는데 중간에 들켜서 폭행 협박을 한 경우다. 이때 폭행 협박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면 강도죄가 문제된다. 이미 절취한 뒤 체포를 피하거나 작물을 지키기 위한 폭행이라면 중강도죄를 검토해야 한다. 또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를 이어서 본다. 정리하면 절도강도 사례형은 순서가 중요하다. 몰래 점유를 이전했는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했는가, 폭행 협박이 재물 취득 전인지 후인지, 상해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가, 이 순서로 보면 답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절도강도 판례는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폭행 협박이 재산 취득의 수단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절도죄에서 판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다. 예를 들어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주인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고 하자. 이때 그 휴대폰이 완전히 주인의 점유를 떠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더라도 장소와 상황상 여전히 주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사실상 지배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강도죄에서는 폭행 협박의 역할이 중요하다. 폭행 협박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면 강도죄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지갑을 빼앗았다면 폭행이 재물 취득의 수단이므로 강도죄가 문제된다. 반면 갑이 몰래 지갑을 훔친 뒤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때렸다면 처음부터 강도죄라고 보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중강도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절도 판례는 점유 판단이 핵심이고 강도 판례는 폭행 협박이 재산 취득의 수단인지가 핵심이다. 사례형에서는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폭행 협박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 절도는 점유를 몰래 침해하는 범죄이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범죄다. 절도죄를 볼 때는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타인의 재물인지 본다. 남의 물건이어야 절도죄가 문제된다. 둘째, 그 재물이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본다. 절도죄는 소유권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셋째, 절취가 있었는지 본다. 피해자의 점유를 깨뜨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겨야 한다. 넷째,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강도죄는 여기에 폭행 협박이 들어간다.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이고 그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강도죄가 문제된다. 절도 후 폭행 협박이 나오면 중강도를 검토한다. 폭행 협박이 재물 취득 전이나 중간에 사용되었으면 강도, 이미 훔친 뒤 체포를 피하거나 작물을 지키려고 사용되었으면 중강도다. 그리고 강도 과정에서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를 이어서 검토한다. 정리하면 절도 강도 파트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몰래 가져가면 절도, 폭행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 절도 후 폭행협박이면 중강도, 강도 중 상해 사망이면 가중범. 절도죄의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을이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갑이 그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 경우 을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을의 점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보통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을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고 휴대폰은 여전히 을이 이용하던 자리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 통념상 을의 사실상 지배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이 그 휴대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절도죄에서 점유는 민법상 점유와 완전히 같지 않다.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본다.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집안에 있는 물건, 가방 안의 지갑, 가게, 진열대의 상품은 각각 주인이나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을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점유를 순수한 물리적 지배로만 볼 것인지 사회적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법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지만 보지 않고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판례도 점유 판단에서 장소, 물건의 상태, 관리 가능성, 소유자의 지배 의사, 사회 통념을 종합한다. 길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식당, 카페, 택시, 은행, 병원처럼 관리자의 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분실물처럼 보여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절도죄의 점유는 단순히 손에 쥐고 있는지가 아니다. 사회 통념상 누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불법 영득 의사는 남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갑은 그 자전거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히 자전거를 잠깐 옮긴 것이 아니다. 남의 자전거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절도죄에서 불법 영득 의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해서 언제나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 을의 우산을 잠깐 빌려 쓰고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갑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상 불법 영득 의사는 보통 두 요소로 설명된다. 첫째,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다. 원래 주인이나 점유자를 물건의 지배에서 배제하려는 뜻이다. 둘째, 소유자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다.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뜻이다. 그래서 단순한 일시 사용은 불법 영득 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시간이 길거나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거나 원래 주인의 이용 가능성을 심하게 침해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사용절도 사안에서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만 보지 않는다.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반환 가능성, 가치 감소, 권리자, 배제 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정리하면 불법 영득 의사는 절도죄와 단순 무단 사용을 나누는 핵심 기준이다. 사례에서는 권리자, 배제 의사와 소유자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사용 절도는 남의 물건을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 을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갔다. 갑은 자전거를 팔 생각은 없었다. 그냥 편의점에 다녀온 뒤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할까? 핵심은 불법 영득 의사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정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원상태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판례상 사용절도라고 해서 항상 절도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몇 시간 동안 운전했다. 기름이 소비되었고 차량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동안 소유자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일시 사용을 넘어서 소유자의 권리를 상당히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절도에서 여러 요소를 본다. 사용한 물건의 종류, 사용시간, 사용장소, 반환 의사와 반환 가능성, 물건 가치의 감소, 소유자의 이용 침해 정도를 종합한다. 특히 자동차처럼 사용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소비되거나 위험이 커지는 물건은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리하면 사용절도는 돌려주려고 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시 사용에 그쳤는지 아니면 소유자처럼 이용해 권리자를 배제했는지가 핵심이다. 중강도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작물을 지키기 위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 강도처럼 처벌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가게에서 지갑을 훔쳐 주머니에 넣었다. 갑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가게 주인 을이 갑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갑은 을을 밀치고 도망갔다. 이 경우 갑은 처음부터 폭행으로 지갑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절도였다. 하지만 절도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을 했다. 그래서 중강도죄가 문제된다. 중강도에서 어려운 쟁점은 기수와 미수다. 절도는 이미 기수인데 폭행이 나중에 나온 경우 이것을 중강도 기수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 절도는 미수에 그쳤는데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에도 중강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상으로는 중강도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는 중강도를 절도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범죄로 본다. 이 견해에서는 절도의 기수미수 상태와 폭행협박의 정도를 함께 보게 된다. 다른 하나는 중강도를 강도죄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범죄로 본다. 절도범이 폭행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강도와 비슷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판례는 중강도에서 절도 실행의 착수 이후라면 일정한 경우 중강도 미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절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절도 실행 중 또는 직후 체포면탈 등을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면 중강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중강도는 절도 실행 체포면탈 작물 탈환 방지죄적 인멸 목적의 폭행협박 구조다. 답안에서는 절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 먼저 보고 그 다음 폭행협박의 목적과 정도를 검토하면 된다. 강도상해치상은 강도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을을 위협했다. 을이 저항하자 갑은 을을 밀쳤고 을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강도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강도 과정에서 을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이 문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의 고의다. 갑이 을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폭행했다면 강도상해 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갑에게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었지만
강도 과정에서 과실로 을이 다쳤다면 강도치상이 문제된다. 학설상으로는 강도상해치상을 강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결합범으로 볼 것인지 강도죄의 결과적 가중범적 성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강도치상은 기본 범죄인 강도에서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구조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기 쉽다. 판례상 중요한 포인트는 상해가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했는지다. 재물을 빼앗는 순간뿐만 아니라 도망가거나 체포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강도 범행과 밀접하면 문제될 수 있다. 또 상해의 정도도 중요하다.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정도의 상해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강도상해치상은 세 가지를 보면 된다. 강도죄가 성립하는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가, 그 상해가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했는가. 절도강도 판례는 점유, 불법 영득의사, 폭행협박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절도죄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점유다. 예를 들어 갑이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져갔다.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해도 그 휴대폰이 여전히 주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다면 갑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길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절도죄 판례는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두 번째는 불법 영득의사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항상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잠깐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시간이 길거나 물건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소유자의 이용 가능성을 크게 침해했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강도죄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능이 중요하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수단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폭행협박으로 빼앗았다면 강도죄다. 반면 이미 절도를 한 뒤 체포를 피하거나 장물을 지키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면 중강도죄가 문제된다. 그리고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로 이어진다. 정리하면 절도강도 파티의 판례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점유가 있었는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폭행협박이 재산 취득의 수단이었는가, 절도 후 폭행이면 중강도인가, 상해나 사망 결과가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는가. 이 순서로 쓰면 절도강도 살해형은 안정적으로 정리된다.